오늘 빅데이터 강의를 시작할 강사 박순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밖에 오늘은 비가 오네요. 많이는 안 오지만 요즘 막 시골에 저희도 이제 그 시골이 행성인데 저번에 저희 남편이 다녀오더니 이게 가물어 가지고 깨 뭐 들깨 이런 게 심은 게 다 죽는다고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비가 오니까 좋은데 많이는 안 올 것 같아요. 좀 요번 기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까지는 덥고 오늘 오후부터 이제 비가 오면 예전 기온으로 또 조금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한결 폭염이 덜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며칠 동안 더우니까 되게 힘들었죠. 저희도 적응을 하느라고.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이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그림만 보시고 아시겠어요? 제가 그 고사성어를 많이는 알지 못해도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고사성어 배우면 되게 좋은 게 많았어요. 근데 저도 그 고사성어 중에 그때는 그 선생님이 이제 이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딱 그 머리에 꽂혀가지고 이게 잊어먹어지질 않고 지금도 제가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일 있고 이럴 때마다 이 고사성어를 되게 많이 되뇌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이거를 꼭 한번 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져와 봤는데 저 위에 보시면은 그 중국의 변방에 이제 노인네가 사셨는데 저 한자를 앞에 보시면은 변방새 늙은이용 해가지고 세옹이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한자가. 그래서 이제 이 세옹이라는 노인이 변방에 살았는데 이 어느 날 이제 이 노인네가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는 말이 달아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안 됐다고 격려를 했어요. 어떡하냐고 안 됐다고 말이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옹이라는 노인이 하는 말이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태평한 거예요. 이 말이 감으로 인해서 다음에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말이 한 1년이나 지나서 왔는데 다른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집을 찾아왔는데 다른 말을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마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막 좋아해 주는 거예요. 이렇다고 그거 아쉬워했는데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으니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노인네가 너무 태평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이 일을 계기로 또 어떤 일이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이랬어요. 뭐 그랬더니 이제 이 나라에 그 변방에 그 오랑캐들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동네 청년들을 다 이렇게 징집을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잡아가거나 징집을 해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옹 노인네 집에는 말이 있으니까 이 말을 타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말 타기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랬죠. 이 말 두 마리가 왔을 때는 좋아했는데 아들이 이 말로 인해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안 됐다고 했는데 노인네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이 일 겪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동네 청년들을 다 징집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그 징집이 안 된 거예요. 다리 이러니까 이제 못 잡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터로 나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마을 청년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 그렇구나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를 안 나갔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모든 일에는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돌고 도니까 막 나쁜 일이 왔다고 해서 내가 막 힘들어하고 막 좌절하고 이러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좋은 일이 왔다고 내가 막 경거망동하고 이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특히 이제 이런 일을 저도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더 예전에 배웠던 이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항상 그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좋은 일이 왔다 그래서 막 좋고 이러지도 않고. 근데 지금은 어찌 됐건 간에 되게 요즘에는 좋은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그 알토가를 만나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를 다 이제 잊게 해주고 앞으로 또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뭐 1년 안에 연말까지 뭐 21개 계열사도 만들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기대도 되고, 특히나 요즘에는 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출금 이런 거 문제들 때문에도 조금 힘들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새옹지마 요 고사성어가 특히나 더 떠오르더라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진감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제 입장에서는 저는 특히나 개인적으로 새옹지마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떠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리더십 교육 갔을 때도,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저거를 하라고. 왜?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그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의 마음을 갖는 거는 좋은데, 저는 그때 가서 어떤 거를 의장님한테 배웠냐면은, 긍정의 마음을 유지하라고. 그게 참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갖는 거는 좋은데,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고.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새옹지마도 고사성어도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 올려봤고, 이제 제 강의가 또 이제 빅데이터니까 어찌됐건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들으셨지만, 그래도 또 막상 설명을 해봐라 이러면 힘드시죠? 막상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러면은 알고는 있으니까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막상 설명해봐라 이러면은 이게 참 입에서만 돌고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들으면 그랬구나 생각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빅데이터는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저희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스마트폰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면서 그런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한다 그랬어요. 데이터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작았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조금씩 모여도 그거를 뭐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해서 분석하고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게 규모가 작으니까 가능했는데, 이제 이 빅데이터는 저 디지털 환경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앞에 용어도 붙는데, 일단 빅데이터는 규모가 크다 그랬죠. 방대하다 그랬어요. 규모가. 그리고 만들어지는 주기가 짧다 그랬어요. 빅데이터는. 그리고 이제 형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외에 문자라든지, 그리고 뭐 영상, 음악, 특히 유튜브 이런 거, 그리고 이 데이터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를 말하는데, 보시면은 기존에서는 일정한 형식에 맞게, 예전 기존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그 체계적인 관리가 됐는데, 이 빅데이터에서는 이제 현재 데이터는 바로 빅데이터고, 저거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SNS라든지 우리 알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뭐 각종 기계장치 이런 데에서 생성되는 그 방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는 1990년대부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죠. 이 데이터의 종류에는 앞서 보셨듯이 정형 데이터,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나뉘는데, 정형 데이터는 정보라든지 통신, 그리고 이제 문서, 회계 따위 이런 데에 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규격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튜브를 시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 물건을 만약에 산다든지 이러면 규격화되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물품 구매를 한다. 그럼 거기에 구매 번호라든지 구매자, 그리고 물품, 뭐 생산자, 배송지 이런 게 규격화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데이터가 바로 정형 데이터예요.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아까 숫자나 문자로 그 표현이 힘들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SNS 하는 거, 그리고 사진 올리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스마트폰 위치 추적 이런 게 숫자로 표시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림을 우리가 숫자로 표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림을 뭐 한 장, 두 장 이렇게 세는 거는 되더라도 그림 자체를 가지고 숫자를 표시하고 유튜브를 가지고 숫자를 표시하고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정형 데이터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도 이 비정형 데이터를 다 송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뭐 SNS를 한다든지 카드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우리 차 타면 그런 쪽 뭐 GPS 이런 쪽으로도 전부 다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다 개개인이 비정형 데이터를 송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빅데이터가 출현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CPU라든지 메모리 등 하드웨어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 정보 저장 및 처리 비용이 저렴해졌고 그리고 오픈소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를 이렇게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분산 처리하여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빠르게 분산 처리하여서 그 결과를 빨리빨리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그 존재했지만 예전에는 데이터가 있어도 이게 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개개인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환경 되면서 기업들이나 뭐 각종 요런 업체들 요런 데서 이 데이터가 돈이 되는구나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개개인들도 이제 우리도 그거를 알게 됐어요. 이 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거를. 그래서 예전에는 버려졌는데 이 데이터의 사업적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이제 각종 여러 군데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런 데이터의 가치를 활용을 해서 그 사례가 등장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그리고 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대기업 회사들이 전부 다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또 우리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럽니다.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럼 이제 이 국내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볼 건데 우리 실생활에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제 오늘은 또 우리가 핸드폰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SK 뭐 이런 텔레콤 여기에서는 어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나 볼게요. 이 SK텔레콤은 우리 하고 있는 SNS라든지 그리고 뭐 소셜 네트워크 검색 키워드 이런 거를 이용하는 고객한테 사회 트렌드 파악 및 그리고 뭐 기업 이미지 파악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홍보 자체에 뭐 개발한 빅데이터 솔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이 SK에서 스마트 아티스트 마케팅 이런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SNS 키워드를 분석해서 뭐 연예인 활동 이런 것들을 또 다 이미지 분석에 이제 활용도 하고 그리고 특히 모바일 광고 분석 이런 거 이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새롭게 이거 외에도 지금도 이제 계속 개발 중에 있어요. SK에서도 이런 쪽으로 특히 이제 국외에는 구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 어떤 거로 유명하냐면 이제 2008년부터 검색 정보 시작을 했는데 구글 들어가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감기 걸리거나 이렇게 가지고 아프면 거기다가 감기 이렇게 검색창에 띄우잖아요. 그러면 구글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이거를 검색을 가장 많이 했나.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검색을 했으면 그만큼 환자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그 주변으로도 많이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바이러스, 어떤 감기가 유행을 한다.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으로 다 알림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부터도 더 조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바이러스 쪽에. 그래서 구글에서 특히 제일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특히 조금 가난한 나라들이라든지 요런 데 많은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그리고 이제 패션 브랜드 자라 요거는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빅데이터 중에서 제일 와닿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이 자라 브랜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외국계 패션 회사 이름이지만 왜 저희도 옷 사러 가고 이러면은 옷 이런 게 옷가게 주인들이 그 재고 이런 게 많이 남아서 되게 골치 아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본사에서 그 재고를
받아주면 다행인데 안 받아주면 자기네가 그걸 다 소비를 해야 되고 못 팔면 그게 이제 또 손실로 남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자라 회사는 우리는 그 주변에서 잘 안 사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그 해외에서는 알려져 있는 큰 대기업이에요. 이 자라 패션 업계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광고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특히나 예를 들어 어떤 옷을 만드는지 이런 게 마케팅 광고 안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TV 보고 뭐가 됐든지 광고를 계속 우리가 보면 이제 그게 이미지 남아가지고 아 이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아무래도 그 인지도 때문에 더 뭐든지 물건도 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특히 패션 쪽에서도 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 자라는 절대 광고를 안 한다고 해요. 어디에서든지.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이 브랜드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선호하고 이 옷들을. 근데 이제 이 회사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많이 만들고 소량으로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디자인도 뭐 한두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소량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희귀성 때문에 그 소비자들한테도 더 알려지겠죠, 이게. 여기 회사에서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이 자라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매장에 와서 옷을 입어보고 그러면은 어떤 옷을 입는지, 색깔은 어떤 옷을 선호하는지,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는지, 연령대별로 이런 거를 다 그 빅데이터를 내 가지고 그 자라의 이제 본사의 디자이너들한테 이거를 보내주면 이 디자이너들은 실시간으로 그거를 가지고 아 내년 트렌드는 올 여름 옷이 이랬으니까 내년 여름 옷 트렌드는 어떻겠다 이거를 그러니까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만 데이터를 내서 옷을 만드니까 그게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소량 생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고도 잘 안 남고 그리고 광고도 안 해도 알려지고 아 그 회사 옷은 품질도 좋고 옷도 희귀성 때문에 좋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는 오더부터 생산, 매장에 입점할 때까지 예를 들어 오더를 받으면 그걸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또 광고를 하고 이러면 저희가 생각해도 이 기간이 되게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단시간에 그런 게 6주 아니면 입점할 때까지 다 끝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거에 바로바로 짧은 시간에 반응을 하니까 옷도 유행 안 처지고 그리고 이제 판매도 잘 되고 그런 전략을 광고비 안 내고도 여기서는 그런 전략을 써서 마케팅을 판매 전략을 써서 여기는 이제 아주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 사례입니다. 자라가. 이 빅데이터에는 세 가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3V라고 했어요. 빅데이터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5V라고 하는데 이 3V는 규모 일단 말 그대로 데이터가 크니까 빅이니까 데이터가 대규모여야 되잖아요. 규모가 일단 커요.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처리하고 이래야 되니까 데이터 규모가 크죠. 그리고 이제 속도가 빨라야 돼요. 여기를 보시면 분석이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 저런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 활용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제 다양성, 벨로시티 이 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데이터 이걸 같이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셨지만 비정형 데이터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예측 불가능한 비정형 데이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고 그러니까 규모도 크고 그리고 속도도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고 다양하고 그래서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그 정확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적은 데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보다 많은 데서 추출하는 게 데이터가 정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야지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는 요 아래 네 번째 나오지만 정확해야 되고 신뢰성을 줘야 되잖아요. 저 앞에 아무리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도 저게 정확하지 않고 가짜 데이터들이 많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가능한 한 정확해야 되고 신뢰성을 줘야 되고.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은 또 이게 데이터로 해서 가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무리 데이터가 많고 아무리 정확해도 가치가 없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이 데이터들이.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부여하고 창출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V까지 해서 가치까지 요즘에는 들어갑니다. 그 데이터의 특징이 여기를 보시면 갑자기 이제 빅데이터 하다가 웹도 나오고 모바일도 나오고 사물 인터넷도 나왔잖아요. 이게 웹,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웹. 사람과 정보를 검색하는 그 창이 웹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리고 모바일, 사람과 사람을 그 SNS로 연결해 주는 게 우리가 핸드폰, 모바일에서 해주는 거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물 인터넷. 제가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을 빅데이터하고 관련해 가지고 오늘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여기다 띄웠는데, 기계와 기계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어주는 기계와 기계의 새로운 플랫폼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계들이 연결되면서 만들어내는 그 데이터들, 이것들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뒤에 넘어가서 볼게요. 근데 웹에 우리가 많이 듣고 맨날 쓰는 거지만 웹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요. 웹은 맨날 우리가 www 이러고 이제 월드와이드 웹 이런 말도 쓰고, 그러니까 이 웹이 www 이거를 월드와이드 웹 이거를 앞에 W자만 줄여가지고 www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웹이 뭐냐면은 인터넷에 연결된 전 세계 사용자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www 이러거나 아니면 웹3. 근데 이제 지금은 긴 거는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지금은 웹 이래야지, 굳이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 이러는 것보다 웹 이러면은 금방 알아듣잖아요. 항상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웹이에요, 이게. 그 검색창에 띄워져 있는 게 웹.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네트워크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네트워크, 인터넷.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띄웠는데, 이건 너무 여러분들 쉬운 거를 너무 여러분들 이걸 조금 무시하고 쉬운 거를 띄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안 그래요? 저도 뭐 웹, 네트워크, 인터넷 이거 설명을 하면은 되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실력도 다 있으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알고 넘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올려봤어요. 그 네트워크 이것도 이제 되게 많이 우리가 쓰잖아요. 네트워크도 컴퓨터와 같은 노드들이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그물망처럼 연결된 통신 이용 형태를 바로 네트워크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것도 허구한 날 우리 쓰는 게 인터넷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 여러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줄여서 인터넷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전 세계 컴퓨터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컴퓨터의 통신망, 이거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 월드와이드 웹이 아까 웹이라 그랬잖아요. 웹에서도 서비스를 포함해서 이 웹은 인터넷의 부분집합인 셈인데, 보시면 인터넷에 월드와이드 웹, 이메일 파일, 인터넷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그 총 집합체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림으로 봐볼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인터넷이 제일 넓은 의미죠. 인터넷 안에 이제 이런 부분 집합체들을 마냥 아까 월드와이드 웹, 아까 우리가 말하는 웹도 들어가고 뭐 이메일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인터넷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넓은 의미가 인터넷. 그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그림으로 보시니까 이해가 쉽죠. 그러면 이제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4차 산업에 다 들어가는 기술들인데, 특히 이 사물 인터넷도 빅데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물 인터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이제 오늘은 공부해 볼까 하는데, 이 사물 인터넷 정의는 물리적인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그러니까 우리 왜 흔히들 그러잖아요.
저거 뭐야. 사물 인터넷하고 그러니까 물건과 물건이 지네끼리 뭐 대화한다. 그 다음에 물건하고 사람이 대화한다, 소통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그 센서가 부착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통신기능 내장과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서로 예,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이. 이 사물 인터넷 활용 사례를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스마트 홈, 뭐 스마트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농업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제일 스마트 홈 이러면은 우리 집에서도 지금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 스마트 홈을 다 아마 생활을 하고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은 아파트일수록 이 스마트 홈이 잘 장착이 돼 있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조명이라든지 난방, 에어컨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저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서 내가 밖에서도 저런 거를 다 제어하잖아요. 뭐 온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들어가기 전에 뭐 에어컨을 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서 스마트 홈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도 나와 있고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임 이제 뭐 저기에는 뭐 자율주행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지만 스마트카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요거는 조금 낯선 용어인데 회사에서 특히 이제 제조 공정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임 이게 공장에서 예를 들어 뭐 반도체 회사 이런 데서는 이제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한 달, 뭐 하루, 1년치 온도는 몇 도가 가장 적합한가, 습도는 몇 도가 적합한가 이런 거를 다 데이터를 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다 저거를 해놓겠죠. 세팅을 해놓겠죠. 그러면 인터넷 만약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습도, 온도 이런 게 항상 일정한 그 온도 습도를 유지해 줘야지 우리 생선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이러는 게 뭐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거를 막아주잖아요. 특히 기계 같은 경우 이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는 기계 같은 경우 미리 고장 나기 전에 다 점검을 해서 아 이거는 데이터상 1년이면 1년 사용하고 나면 조금 고장률이 높다. 아니면 뭐 3년 사용하고 나면 고장률이 높다. 이제 이런 게 데이터화 돼 있으니까 보고 미리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거를 손을 보니까 고장도 안 나고 그리고 이제 더 공장도 쉬지 않고 쭉 더 가동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공장에서도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 농업 그 우리 시골에 왜 비닐하우스 이런 데 가보면 거의가 다 인터넷 그 사물 인터넷이 다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 뭐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것도 집안에서도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도 다 조정을 하더라고요. 집안에 안 나가고도 몇 도인가 습도인가 이런 거 다 봐가지고 올리고 낮추고 뭐 이런 거 높으면은 뭐 하우스를 좀 위로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은 이제 농사도 다 이 스마트 농업으로 짓고 있어요. 사물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 다방면으로 사물 인터넷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사물 인터넷 장점을 보면은 장점은 일단은 이제 저거를 활용을 하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되겠죠. 옛날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인력과 자원 이런 게 낭비를 막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비용이 절감이 되고 장점이 그리고 이제 생활의 편리성 사물 인터넷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밖에 있어도 안에 있는 걸 내가 다 제어를 하니까 엄청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장점들. 근데 이제 대신 또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이 보안 문제. 왜냐하면 이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내내 뭐든지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집 그 저기 뭐 냉장고라든지 뭐 에어컨은 아니지만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도 24시간 항상 켜져 있어야 되니까 그게 만약에 기술적인 한계로 고장이 났다 이러면은 또 큰 손해를 입는 거잖아요.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 이런 사물 인터넷을 사용을 하려면 내가 그 자본도 그만큼 돈도 들어가야 되고 뭐 장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인프라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단점이에요. 사물 인터넷 사용을 하려면은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전망을 보면 이제 이게 2020년 기준이에요. 우리나라가
13조 원을 넘어갔네요. 이 사물 인터넷 사용하는 그 시장 전망이, 시장이 2020년대 기준으로 13조 4천억 원을 넘겼어요.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되고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물 인터넷 전망을 보면 이거는 이제 2022년 작년 기준인데 분야별로 보면 IoT 제품이 5조 5천억을 넘겼고 서비스 분야는 3조, 네트워크 쪽에서는 2조, 플랫폼에서는 2조. 여기서 보시면 IoT 제품이 5조 5천억 원. 그래도 이 인터넷 시장에서는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는 IoT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되게 이게 별게 아니라고 느껴져요. 전 세계 시장 매출이 818조 원이에요.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근데 국내 시장은 13조 원. 여기서 수출액은 1조 3천억 원. 우리나라가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그 물건 이런 걸 수출하는 게 1조 3천억 원. 그런데 세계 시장 점유율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근데 이게 적은 게 우리가 봤을 때는 1조 하니까 엄청 큰 것 같은데 그 인터넷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이런 게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발달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발달한 거 치고 이 사물 인터넷 쪽으로 수출하고 이런 게 엄청 미약하죠. 1조 원이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아직은 이렇게 그 미미하니까 겨우 그 1%도 차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기업체를 보시면 IoT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421%, 서비스 분야가 54%,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분야가 54%.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 사물 인터넷, 물건 만들고 이런 회사가 IoT 제품을 만든 회사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겨우 21%뿐이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서비스만 50%가 넘겼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체들이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또 활용도 하고 뭐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전망도 더 밝아질 테고 이 IoT 시장에서 5G 통신 기술을 발달로 활용 분야가 더욱 확대되는데 5G 맨날 우리 들어봤죠. 5G 하니까 여러분들 누가 5G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사람. 우리 핸드폰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5G가 5세대 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5세대 통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4세대 통신이 LTE였잖아요. 근데 이제 1세대부터 핸드폰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5세대에서 살고 있는데 1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그냥 핸드폰을 사용하는 정도였어요. 그게. 근데 이제 이 5G로 넘어와서 이 5세대에서는 이 휴대폰을 가지고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냥 휴대폰만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우리 휴대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인터넷 이런 컴퓨터보다도 더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5G 그 우리나라가 최초로 2018년도 동계올림픽 때 동계올림픽 2018년이었죠. 그때 처음에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 5G를 상용화했다고 해요. 동계올림픽 때 이게. 그래서 요때 그 동계올림픽이니까 뭐지 이렇게 얼음에서 뭐 걔네들 뭐하지? 운동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카메라가 여러 대가 실시간으로 다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미로 우리도 그 이런 스포츠 하면은 보잖아요. 실시간으로 잡아서 그걸 또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는 게 그 재미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카메라 여러 대가 사방돼서 잡아서 이거를 이 5G 기술로 인해서 동시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저 기술 때문에 저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려면은 이제 초고속, 뭐 초용량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미 기술로 앞질러 가지고 그래서 동계올림픽에서 저 5G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되게 그 많이 화제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저런 기술로 인해서.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이 개인 분야에서는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제일 많이 그래도 활용을 내 주변에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뭐 냉장고, 에어컨, 난방장치,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 이용 이런 것들이 그 밖에서도 내가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내가 들어가기 전에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높여놓는다든지, 그리고 뭐 온도를 내가 냉장고 온도를 너무 낮춰놨다 그럼 올린다든지, 이런 게 밖에서 다 가능한 게 이제 사물인터넷 개인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거고, 특히 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비스, 우리는 어차피 가전제품이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여기를 제일 많이 쓰니까, 뭐 삼성전자에서는 뭐 스마트 싱즈, 뭐 LG전자에서는 LG 싱큐 요런 데서 요런 서비스를 내놔 가지고 집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너무너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요런 서비스를 활용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또 이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겠죠.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는 앞에서 보셨듯이 뭐 스마트 팩토리 요런 게 하고, 요런 분야 쪽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 장단점을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생활가전, 실시간 모니터링 요런 게 되니까 이거는 너무 장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산시설 결함이나 오작동 상황 이런 것도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 뭐 공장 이런 데서도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모니터링이 되니까 이런 것도 장점이고,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대량의 사물인터넷 데이터 이런 거 분석을 해서 또 최적화하고, 그리고 이제 재난재해 특히 이런 데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그때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하니까 이런 거는 장점인데, 대신 이제 또 단점도 있어요. 만약에 항상 24시간 내내 고장이 안 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고장이 났다 기기 결함으로, 그러면 이제 오작동이나 이런 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내 정보 유출도 되고, 그리고 개인 정보나 사생활 노출, 또 월패드 사태, 그리고 이제 전송이나 저장되는 정보를 해킹을 해서 이런 각 기업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런 편리한 장점이 있으면 이제 요런 또 단점도 있는데, 이게 월패드는 뭔지 아시죠? 우리 아파트 들어가면 그 아파트의 저 거실에 이게 모니터 같은 게 돼 있죠. 그 모니터로 밖에서 우리 차가 들어오면, 내 차 들어오면 그런 게 다 방송해주고 보이고, 외부에 사람이 왔을 때 보고, 그게 이제 월패드예요. 그게 만약에 오작동 일으켰다 이러면은 뭐 거기서 막 소리도 나고 뭐 시끄럽고 난리가 나죠. 이 사물인터넷 활용 사례를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스마트홈, 삼성에서 뭐 삼성, LG, 애플 요런 데에서 집안의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솔루션 요런 게 이제 21년 기준으로 해서 22조 원이었네요. 그럼 이제 지금은 23년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규모가 커졌겠죠. 스마트 공장, 아까 그 스마트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그 인터넷 사물을 활용을 하는데, 스마트 공장, 제품의 설계라든지 제조, 생산, 그리고 이제 양산, 요런 출하까지 이 전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하는 기술, 요것도 이제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맨날 요즘에 스마트 시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예전에 단점 이런 거 보완을 해서 교통이라든지 환경, 주거시설, 요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디지털 도시, 요런 거를 건설하는 목적의 정부 사업이 이제 특히 요런 거는 스마트 시티, 요런 거는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사물인터넷 장치, 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제 결합한 거. 이게 사물인터넷이고, 이제 사물인터넷이 그 뭐라는 거를 조금 배우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도 내가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사물인터넷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집에서도 내가 아직 우리 거는,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가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밖에서 뭐 제어하고 이런 기능은 아직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아파트는 그게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내 주변에서 내가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사물 인터넷이고, 이 사물 인터넷이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오늘 사물 인터넷까지 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